어느 석탄 광부의 기구한 일생. 만약 당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땅 속으로 매일 들어가 그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이야기는 조금의 거짓이나 과장이나 가상도 아닌 실제 인물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태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탄광에는 새벽부터 기계 소리 요란하다. 석탄을 캐내는 굴착기의 웅웅거리는 소음과 석탄을 실어 나르는 탄차들의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린다. 해발 600m의 높은 고지에 위치한 이곳은 일제 때부터 석탄을 생산해 전국으로 보내는 오래된 탄광이다. 산마다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매장된 탄맥을 따라 산을 파고 들어가니 주변 모든 산의 내부는 벌집 쑤셔놓은 듯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캐낸 석탄을 실어 나르는 탄차들의 분주한 움직임에 석탄가루 온 동네 휘날린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빨래는 물론이고 콧구멍을 후비면 손가락에 시커먼 탄가루가 묻어나온다. 산도 물도 도로마저도 시커먼 석탄가루에 덮여 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하늘은 손바닥만큼이나 작아 보인다. 이곳에서 큰 꿈을 꾸며 살 수 있을까? 호영은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일하는 광부다. 이른 아침, 호영은 작은 체구의 허약한 몸을 이끌고 탄광으로 향한다. 아버지도 광부여서 어릴 때부터 보아왔지만 탄광에는 잘 적응되지 않는다. 이곳을 떠나 도시로 나가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커서 광부가 되는 것이 남들처럼 사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이 되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따라 대구의 양은 그릇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기도 했지만 공장의 육중한 프레스에 손가락이 끼어 오른쪽 새끼 손가락 한마디를 잃었다. 겁에 질린 호영은 싫지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이 소개해준 순수한 고향 여자 순이와 결혼한 지 이제 5년. 첫째 아들 1호가 3살. 둘째 2호는 갓 돌이 지났다. 호영은 36의 나이에 이미 어깨는 구부정했고 얼굴엔 석탄 가루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봐요, 호영씨. 오늘 또 늦었어?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작업 반장의 핀잔에 호영은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해한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만 늦었습니다. 호영의 변명은 늘 똑같았다. 탄광은 24시간 하루 종일 가동되므로 조별로 일주일씩 아침 출근, 오후 출근, 그리고 밤 출근 이렇게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출근이 늦으면 근무교대의 차질이 생기므로 반장이 반원들의 출근 시간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교대 근무는 수면 시간이 계속 바뀌게 되어 적응이 쉽지가 않아 어느 정도의 체력이 요구되는 노동 현장이다. 월급은 일당제로서 출근하는 날짜만큼 돈을 받는 구조인데 호영은 체력이 약해 이리저리 빠지는 날이 많다 보니 월급은 항상 남보다 적었다. 거기다가 말빨도 약하고 동료들과의 어울림이라던가 사회성도 좀 부족해서 회사에서의 존재감도 약한 편이다. 학교에 같이 다니던 몇몇 외에는 자주 만나는 친구도 별로 없다. 말없이 고요히 그 외로움을 술에 의지해 산다고 나할까? 뭐 그런 시시한 존재에 불과하다. 성실하지 못한 성격은 어려서부터이다. 사실 탄광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일하기 싫고 게으른 천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호영은 퇴근길에 늘어선 술집에서 한두 잔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흔하다. 단골집도 생기고 가끔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도 자연스레 생겼다. 월급날이면 퇴근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술집 마담에게 영락없이 붙잡혀 들어가 밀린 외상값을 갚고 서비스로 주는 술 한 잔을 또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집으로 가기 일쑤이다. 지금은 월급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지만 그 당시는 월급을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월급날이면 마누라에게 명세서와 현금이 두둑히 든 노란색 봉투를 던져주며 어깨를 으쓱하던 시절이었다.
술집에서 외상값을 먼저 떼이다 보니 집에 갖다 주는 월급은 당연히 더 작을 수밖에 없어 순이는 짜증을 내지만 호영은 달라지지 않았다. 호영은 술과 여자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다. 이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위안하며 살았다. 그만큼 호영도 술이 아니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도 순이는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며 남편이 제때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 착한 여자다. 여보, 우리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데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만지나 아세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호영은 대답 대신 짜증을 낸다. 남자가 어째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사나? 탄광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그럼 탄광에서라도 출근 빠지지 말고 성실히 좀 일해보세요. 자꾸 지각하고 결근하면 어떡해요? 순이는 진심으로 앞날이 걱정스러워 얘기하지만 호영은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 성질을 낸다. 부부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고 결국 손찌검을 하는 날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한 탐욕은 남달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던 이웃 여자에게 예쁘다며 슬쩍이 손을 만지다가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쳐 도망간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 여자의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호영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려 눈두덩이가 부어올랐다. 이 머저리 같은 새끼가 어디 남이 마누라를 함부로 건들고 지랄이야? 분한 마음에 여자가 남편에게 이른 것이다. 그나마 순이가 남자에게 매달려 용서를 빌어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다. 순이는 동네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어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났다. 작업 현장의 갱에서 천장이 무너지며 작업 반장과 광부 한 명이 무너진 석탄 더미에 깔리고 말았다. 호영은 마침 일행에 약간 뒤처져 가다가 위기를 모면했으나 앞서가던 두 명이 사고를 당한 것이다. 잠시 순간에 운명이 갈렸다. 갱, 즉 굴에서 굴을 지지해주는 동바리가 쓰러지면서 천장의 석탄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회사는 즉시 비상이 걸렸고 전면적인 구조 작업이 실시되었다. 더 이상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동바리를 보강하면서 천천히 무너진 석탄 더미를 꺼내는 작업이니 금방 쉽게 되진 않는다. 우리 작업 반원 전체가 밤새워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고 반나절이 지나서야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고 작업 반장과 동료 한 명의 시신이 밖으로 꺼내졌다. 시신은 시커먼 석탄 더미와 한 덩어리로 엉겨붙어 있어 보기에도 참혹한 상태였다. 무거운 석탄 더미에 오래 깔려 있었으니 온전히 살아있을 리 만무하다. 구조 현장에 퍼질러 앉은 가족들의 세찬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고울 깊은 탄광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탄을 캐던 구멍난 앞산에 부딪혀 메아리 되어 돌아온다.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시신이 되어 꺼내지는 모습을 보니 호영의 가슴도 후벼 파는 듯 아파왔다. 호영도 울었다. 이제껏 그리 슬피 운 적이 없었을 것이다. 모두가 슬퍼하고 하늘도 같이 울어주었다. 탄광의 인생이 이런 것이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겠지 하는 불안과 공포가 성큼 다가왔다. 호영은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무력감에 빠졌다. 어떤 의욕도 욕구도 없어졌다. 움직이기도 싫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졌다. 그나마 잘 빠지던 출근은 더 많이 빠지게 되었고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연신 한숨만 내쉬며 그냥 멍하니 누워 있었다. 동료의 사고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제 출근하기가 겁이 난다. 순이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출근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달래보지만 호영은 묵묵부답이다. 사고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은 괜찮을 테니 그냥 출근하세요.
호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어 순이는 마음에도 없는 억지 말로 호영을 위안하며 달래본다. 호영은 순이의 성화에 겨우 출근에 나서지만 전보다 더 많이 빠져 한 달의 절반은 거의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보낸다.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집에서든 밖에서든 술을 마시며 호영의 게으른 생활은 계속되었다. 이런 호영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는 결국 조기 퇴사로 이어졌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나마 탄광에서 일자리를 잃은 후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져 매 끼니를 걱정할 처지가 되었다. 1호와 2호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순이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아이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갔다. 엄마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엄마가 큰일이야. 15살 1호는 동생 2호에게 속삭였다. 순이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알기도 전에 가족들은 순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호영은 아내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답답하다며 더 자주 술집을 드나들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순이가 45살 되던 해의 봄, 그녀는 태백선 철길에 몸을 던졌다. 기차의 고동 소리가 산골짜기에 길게 울려 퍼진 그날, 순이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기차의 정면으로 맞섰고 몸뚱이는 산산이 흩어졌다. 철길 옆에 피어있던 벚꽃이 바람에 휘날려 공중에 뿌려지며 하나, 둘 천천히 지표로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날도 호영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호영은 달라지지 않았다. 2년이 지나자 근처 술집에서 일하던 어떤 여자를 데려왔다. 1호와 2호는 새엄마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여자를 데려오나. 18살 1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새 여자는 술 주정뱅이 호영보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사나웠다. 이 집에서 먹고 살려면 내 말을 잘 들어. 알았어? 이 애미 없는 것들아. 형제는 결국 집을 떠났고 동거하던 못된 여자도 1년 남짓 살다가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다. 가족 모두 다 떠나고 호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호영은 어쩌면 내가 모두를 쫓아낸 것이라 생각하며 자책했다. 1호는 경기도의 작은 공장으로, 2호는 태백 시내의 중국집에 배달부로 일자리를 구했다. 무작정 집을 떠난 1호는 어떤 공장 문 앞에서 애원하여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공장장은 어린 1호를 안쓰럽게 여겨 직접 일을 가르치고 보살피며 공장에서 먹고 잘 수 있도록 숙소도 마련해 주었다. 22살 되던 해 1호는 용접 기술자가 되어 경기도 기능경진 대회에 공장 대표로 나가 2등을 하며 회사에서도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18살 2호는 낡은 자전거에 배달통을 매달고 태백 시내를 누볐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의 무게였지만 2호는 꿋꿋하게 버텨냈다. 2호야, 오늘도 수고했다. 이거 먹어라며 중국집 사장님은 짬뽕 한 그릇을 가득 담아주셨다. 중국집 사장은 성실한 2호를 이뻐하며 잘 대해주셨다. 2호는 거의 매주 거르지 않고 복권 한 장씩을 샀다. 혹시 나도 잘 살 수 있을까? 당첨번호를 확인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숨이 멈추는 듯 가슴이 벌렁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바라던 꿈이 진짜 현실이 되었다. 당첨번호를 확인하던 2호는 까무라치듯 놀랐다. 아니, 이게 진짜야? 14억 원 1등 당첨. 태백 탄광촌 역사상 최고액의 로또 당첨이었다. 소식을 들은 호영은 즉시 달려왔다. 이것저것 세금을 제하고도 약 11억의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어린 2호에게 애원하듯 간절하게 얘기했다. 아버지에게 3억만 줘라. 아버지도 이제 독립해서 당당하게 사람답게 좀 살아보고 싶다.
나를 좀 도와다오. 낚시터를 해볼 거야. 이호는 아버지에게 3억을 그리고 형에게 3억을 주고도 약 5억에 가까운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호영은 평소 다니던 태백산 줄기에 흐르는 물을 막아 만든 낚시터를 인수했다. 그 전에 낚시를 하러 몇 번 다니면서 이런 곳에서 낚시터를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낚시하면서 별로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겠다며 부러워한 적이 있었던 터라 큰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 3억 원을 투자한 제법 규모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거만하게 구는 호영의 태도는 곧 문제가 되었다. 라면을 끓여 먹었으면 쓰레기는 좀 치우고 가야 할 게 아냐? 호영은 거의 손님을 내쫓듯 소리쳤다. 쉽고 편하게만 봤던 낚시터 사업이 생각보다 일이 많았다. 어종 방류에서부터 먹이도 넣어줘야 하고 수질 관리, 시설물 관리, 화장실 청소, 손님들 뒷바라지에 낚시터 주변 청소까지 할 일이 태산이었다. 편히 지낼 요랑으로 시작한 호영의 생각과는 완전 딴판이었다. 호영은 주변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치기도 하였다. 돈 좀 생겼다고 저렇게 건방져도 되는 거야? 손님들의 불평이 이어졌고 날이 갈수록 손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낚시터는 문을 여는 둥 마는 둥 호영은 혼자 낚시하는 걸 소일거리로 지내게 되었다. 한편 이호는 중국집 사장의 유혹에 넘어가 가게를 비싸게 인수했다. 더군다나 18 어린 사장을 우습게 보는 주방장과 배달부들은 돈을 떼어먹는가 하면 사장인 이호의 말도 잘 듣지 않았다. 내가 어리다고 너무 얕보지 마세요. 이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가게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호는 어린 나이에 복권 당첨으로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어 있었고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잔뜩 들떠 있었다. 사업 수완이라곤 전혀 없는 이호에게 이런 큰 재산을 지키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1등 당첨금은 어리고 미숙한 그에게 너무 큰 돈이었다. 경험 없는 어린 사장의 등장은 지역 폭력 조직에게는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태백의 뒷골목을 주름잡은 조폭 두목, 곰치는 이호의 가게를 수차례 찾아왔다. 곰치는 이호의 복권 당첨 기부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호가 머뭇거리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들은 가게를 문 닫게 하겠다며 이호를 위협했다. 설상가상으로 손님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곰치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 몇몇이 미성년자 한 명을 끼워 가게에 들어섰다. 이들은 술을 시켜 마시고 떠들며 옆자리 손님들에게 술잔을 던지며 시비를 걸었다. 손님들은 겁을 먹고 가게를 도망치듯 나가고 이들은 그래도 성이 안 풀린 듯 가게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가게는 엉망이 되었고 이호는 겁에 질려 꼼짝 않고 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었다.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출동을 했고 조직원 몇 명과 주인 이호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조직원들은 훈방으로 풀려났지만 이호의 중국집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협의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지역 조폭이 파놓은 함정에 고스란히 걸려든 것이다. 가게 기물은 파괴되고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되자 가게는 이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다. 복권 당첨으로 일확천금을 얻었던 젊은 사장의 꿈은 고작 1년도 못 채우고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가게 문을 닫은 이호는 시름에 빠졌다. 갑작스럽게 얻은 큰 돈과 사업의 실패, 그리고 잃어버린 돈에 대한 허망함이 어린 이호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찾아왔고 이호는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형, 나 무서워. 자꾸 이상한 게 보여. 전화 너머 이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호는 동생을 위해 태백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이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21살 되던 해 겨울. 이호는 문곡천 2층 다리에서 추락했다.
차가운 얼음 바닥에 이호는 팽개쳐졌다. 사고사인지 자살인지는 분명치 않았지만 이호는 짐작하는 바가 있었다. 이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둘째 아들마저 잃은 호영은 즐겨하던 낚시도 끊고 슬픔에 잠겼다. 가슴 답답한 울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밤새 울고 울어도 속 시원한데 하나 없었다. 터져나오는 서름과 분노에 손바닥으로 가슴팍을 치며 통곡했다. 울음을 그친 호영은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몸서리치는 환멸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호영은 수소문 끝에 춘천의 옥광산에 일자리를 구했다. 이번엔 시커먼 석탄이 아닌 빛나는 보석, 옥광산이다. 광산 일은 싫었지만 다른 일은 해보지 않았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호영은 열심히 일했다. 과거에 불성실했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묵묵히 말없이 일하는 성실한 일꾼으로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와 회한에 너무 괴로워했다. 너무 늦은 후회였다. 과거를 생각지 않으려 애써 머리를 흔들며 새로이 살고자 애썼다. 호영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정년을 훌쩍 넘기고도 반장 자리를 꿰어차고 있었다. 거의 10년을 일하고 나이 탓에 일이 힘겨워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번엔 쫓겨나지 않고 호영이 당당히 사표를 낸 것이다. 이제 좀 쉬고 싶었다. 호영에겐 휴식이 필요했다. 너무 힘들고 굴곡진 삶을 살아왔기에 호영에게는 몸 기댈 곳이 필요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호영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부득이 경기도에 있는 아들 1호의 집으로 향했다. 1호는 작년에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나와는 달리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아버님, 우리 집도 살기 어려워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호영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1호 역시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않았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워낙 깊었던 탓일 것이다. 할아버지, 언제 가세요? 할아버지한테 냄새나요. 손녀마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느낀 호영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호영은 광산에서 모은 돈과 퇴직금 대부분을 1호에게 주고 자신은 근처 작은 원룸으로 독립했다. 호영은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몸도 건강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마음도 나약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더군다나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순이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이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 광산에서는 출근을 빠지지 않아야 했고 술도 많이 먹지 않아야 했고 하물며 술을 먹더라도 최소한 여자는 사귀지 말아야 했다. 비록 광산에서 사고의 두려움이 있었더라도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퇴직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 그랬다면 순이를 그렇게 비명에 보내진 않았을 것이고 애들 교육도 남만큼 시켰을 것이며 내 가정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아들의 복권 당첨도 죽은 순이를 생각하면 절대로 내가 탐내서는 안 되는 돈이었고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아들이 더 큰 후에 용도를 생각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했다. 어디서부터가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잘못되었고 모두 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다. 술집에서 여자를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두 아들과 함께 살 수는 있었을 것이고 이호가 그렇게 죽진 않았을 것이다. 왜 진작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의 타고난 못된 근성과 능력을 거슬러 제대로 올바르게 살 수는 없었을까? 내 가족마저 온전히 지키지 못한 나. 때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다. 다음 생이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능력 있는 남자로 태어나 순이 고생시키지 않고 내 가족을 잘 보살피며 살아보고 싶다. 호영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몰래 수면제를 모아갔다.
작은 원룸에 쭈그려 앉아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본다. 달력의 동그라미 친 날짜가 내일이다. 수면제 봉지를 손에 들고 지난 세월을 생각했다. 죽은 순이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했던가. 여자로 태어나 사랑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순이. 너무 미안하다. 순이는 나 같은 부족한 남자를 만나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철길에서 순이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순이는 불쌍한 자식들을 위해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주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호가 다리에서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호는 또 죽기까지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미워했을까? 자신 때문에 망가진 가족들의 모습이 한 장면씩 떠오른다. 이제 눈물마저 말라져 간다. 속죄하고 싶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이로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태백으로 향하는 운구차 안에서 이로는 깊은 상념에 잠겼다. 엄마는 기차에 부딪혀 자살하고 아버지는 수면제로 목숨을 끊었다. 동생 이호도 우울증 끝에 다리에서 추락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엄마가 남은 가족을 위해 복권 1등에 당첨되도록 해주었으리라. 죽어서까지 자식을 못 잊어 도와주었지만 그마저도 모두 허망하게 날려버렸다. 죽은 아버지의 일생을 돌아보았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평생을 광산에서 일하며 허약한 육신으로 힘겨운 나날을 살으셨겠지만 일생을 거쳐 일궈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족마저도 제명에 살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다. 비록 아버지로서 그리 달갑진 않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면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런 기구한 인생이 또 있을까? 이로는 창밖에 비치는 개천을 따라 흘러내리는 시커먼 탄광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탄광촌에서 시작된 파란만장한 아버지의 일생과 가족사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다. 정부는 가정용 연료로 가스가 보급되면서 석탄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전국의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하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곳 태백 장성광업소는 작년 6월에 폐광되었고 일하던 광부들과 가족들은 떠나가고 그런 형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만 마지못해 남아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에는 광업소 근로자만 6,000명으로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에 이르렀으나 폐광에 따라 지역 경제가 급속히 무너지며 현재는 4만 명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어 전국에서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른 도시가 되었다. 지금 태백시는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려고 지하 화강암층에 대한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곳은 반대로 유치하려고 애쓰며 광부들이 그랬듯이 도시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운구차는 구불구불 좁은 산길을 돌아 천천히 장지를 향해 가고 있다. 아버지 일생의 전부이자 땀과 눈물로 얼룩진 탄광은 폐광되고 없는데 아버지는 이곳에 어떤 미련이 있었는지 시신이 되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싫지만 떠날 수 없었고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 없었던 애증의 현장인 이곳으로 그는 돌아오고 있다. 그는 오기 싫어했을 그가 태어난 험난했던 이곳으로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의 굴곡진 인생도 탄광의 폐광과 함께 그렇게 막을 내렸다. 호영은 죽었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며 이제 남은 것은 큰아들 1호와 그의 기억 속에 남은 안타까운 아버지의 이야기뿐이다. 1호는 아버지처럼 살진 않겠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론 기도했다.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사연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